자,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붕어형 썰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월요일. 이제 3월이 오늘 끝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벌써 3월달이 끝났네요. 여러분 출근 다들 잘하셨습니까? 날씨는 상당히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미세먼지 같은 거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가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눈이 막 진짜 따갑다 막 못 뜰 정도가 아니라 눈이 침침해요 이게. 세수를 하고 왔는데도 침침해. 나 이게 피곤한 건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니 또 이거 피곤한 건 상관이 없어요. 몸 멀쩡한 눈만 침침해. 그리고 목이 약간 텁텁해요. 그래서 확실히 미세먼지가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나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거든요. 봄 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온도가 좋아져서 이제 좀 외출을 좀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또 우리를 또 반겨주네요. 이 망할 차이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쭌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쭌001이라고 적히신 분 있죠? 저분이 사연을 보내신 분입니다. 사연을 적어주신 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메모장 저 두께 보이시죠? 저 두께를 보고 이미 눈치를 채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냐 하면 사연이 무지하게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일단 미리 이걸 내려볼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빽빽합니다, 진짜. 빽빽해요. 거의 일반 사연에 거의 한 6명, 7명치, 거의 6, 7인분을 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남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저희 집의 가정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14살부터 용접공, 페인트 공장, 삼복 컴퓨터 조립 공장, 광상 등등 일하러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보육원에서 다자셨고 이모님께서 소개팅 주선으로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소개팅 주선은 이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모님은 어머니의 보육원에서 같이 살고 자란 누나분이십니다. 발단은 소개팅 만나고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곳에 끌고 가 저를 생성시키고 이모가 아버지의 뺨따구를 때리며 감옥 갈 거냐 결혼할 거냐 시작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방송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좀, 좀 이게 심히 우려가 되네. 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우사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6살 때, 이때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농약 들고 죽겠다고 시위한 것. 아버지가 말리는 기억뿐입니다. 어머니를 때린 건 여동생은 임신한 어머니를 결혼 후 1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물, 개, 돼지, 닭, 꿩, 뱀, 너구리, 청둥오리 생물이랑 동물은 동물 가리는 거 없이 도둑내고 용접기로 모든 걸 해결하고 고기를 만드는 걸 제 눈앞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보고 자랐고 아버지는 항상 술을 먹으면 자신의 기분이 안 좋으면 폭언, 폭행하는 건 항상 일상. 유년기 시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학교 갔다 오면 서로 싸우는 기억밖에 없으면 어머니가 돈을 쓰시면 항상 폭언이 날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왔고 다른 친구 집의 가정 환경을 보면서 우리 집이랑 많이 다른 건가? 어머니가 하도 맞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오도록 아들 아들 하시면서 우시면서 잇몸에 시뻘건 저를 안았던 유년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그렇게 억압과 욕을 먹으면서 컸으며 고2 때 아버지가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 동생을 이뻐했으며 동생이 짜증을 내자 폭언 폭행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 저희 집에 자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희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언제 왔어?
아, 아들내미를 쳐맞아야 하는데 이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교 친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동생은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너희는 아니잖니. 너희는 부모님이 있잖니 하면서 다독을 지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면서 저와 여동생이 결혼할 때까지만 버틴다고 결혼할 때 아버지 없으면 친정에서 깔본다며 참으면서 살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욕먹으면서 저만 보면 아유 땡땡하라면서 육두문자는 기분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오락실을 한번 갔다는 이유, 사촌동생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집 공호사 뒷마당에서 개잡듯이 힘 받줄까 PVC 파이프로 개패듯이 맞고 또 빌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계속 빌었습니다. 살기 위해 빌고 학교 성적표 갖다 드리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찢어 발겼습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 또 반복, 그릇 던지는 건 약가였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올 때는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칼을 숨기고 3일간 나가 계시면서 저는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남에겐 착한 사람, 가족에겐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착한 사람인 척 아버지랑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마주치면 주먹 다짐하고 얼굴이 멍이 드는 걸 보았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기억 수도 없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몇 분 빼고 다 끊겼습니다. 여동생은 30살인 작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심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필요한 장소를 정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사장님과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든 식사비 2만원 선에서 아껴야 한다는 헛소리를 듣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매제도 열받았고 그게 돈이 얼마냐면서 아껴야 산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필요인데 동생이 생일명제 빼고는 연락 안 한다고 말했고 연 끊어버리고 싶다.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 정말 도움 1도 없다. 정말 수도 없는 일들이 많지만 간략해졌겠습니다. 매제는 따로 장인어른 번호를 물어봤으나 동생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고 기부하며 봉사하며 무교지만 신께서 계신다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항상 착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면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아저씨께서 아버지가 마음에 든다고 공업사일을 도와주러 오신 착한 아저씨가 도와주신다면서 철판 자르는 기계 프레스에 아저씨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일어나고 아저씨는 병원에 가시고 아버지는 대려 화를 냈습니다. 지가 다쳐놓고서 왜 내가 수술비를 내야 해? 라며 지가 피하라고 똑바로 몇 번을 말했는데 저놈이 늦어서 안 피한 거야. 난 말했어. 손 빼라고. 내 잘못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 남의 상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태도,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회사 계속 다녔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악마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일체 미안한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친척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너무 역겨웠고 친척 형은 명문대인데 넌 전문대졸이다. 항상 비교를 하며 저를 억압했고 똑같은 부류에서일까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을까? 그냥 임신했을 때 없애버리지. 이딴 지옥에서 왜 태어났고 중학교 가서도 학폭당하고 반에서 30만 명 중에 30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께 영어 선생님께 우편 어디서 사냐는 소리 냈다고 행정실에서 뺨 따고 맞았고 그걸 모든 선생님이 보시고 다들 묵인하며 다 한통속이구나.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없다. 학교 또한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화들 울분 내면 속에 쌓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준 인간들, 평생 트라우마로 살게 하는 사람들, 죽어서도 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심할 때는 기절놀이 당하여 산무가난 기절을 하고 눈을 감으면 검은 화면의 정상인데 화연 화면으로 환하게 빛나면서 완전 쎄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 하며 오지 말란 뜻인 걸까? 난 이때 사후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워있고 학원이 보였고 이때 유체의 이탈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주위 사람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소심해서 말해봐야 믿지도 않고 여기에 다 적어봅니다.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질질 울면서 나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난 그걸로 됐다고 했으며 정서적 분한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고 여동생도 머리가 좋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일찍 띄었습니다. 저와는 달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고 다른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고 아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날로 동생은 고교 3학년 인문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사람 때리고 함부로 하지 말자. 절대 그러지 말자. 차라리 맞고 살지언정 남에게 절대 피해주지 말자. 사람 때려서는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우리 셋이서 경제적 여건이 되면 셋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세대가 점점 되더니 의지하는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맞고 있는 나는 말리고 말리면 말리다가 참았고 저는 아버지에게 이건 범죄라고 말해도 경찰 부른다고 빽빽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방어해주고 밀어버렸습니다. 진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도저히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본능으로서 저를 억제시켰습니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 꾹꾹 참고 아버지는 경찰 부를 거면 부르라고 일을 싹 다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두고 다닐 거다. 저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릇 던치며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년기 시절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아버지 아닌 쪽으로 던지니까 저는 이때 정말 맞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너 아들놈 이 동네에서 폐륜하라고 얼굴 못 들게 하겠다고 엄포를 냈습니다. 집에서 게임이 저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탈출구 및 희망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육두문자를 하며 또 게임만 쳐하네.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으유. 존엄이라고 하고 이거 아니면 이미 못 버텼습니다. 저의 삶의 지탱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어머니 때문에 살아야 한다. 일주일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돌아가실까봐 두려웠고 항상 확인했습니다. 저는 ADHD라며 친구는 너 그거라라며 말해줬습니다. 정서불안은 항상 제가 버텨야 하는 목과도 같았습니다. 어딜 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19살이 되었고 친구들은 너 느려. 스톱하는 거 느려. 근데 노력은 엄청나다. 하나에 비치면 넌 그것만 한다. 매일 소심한 저였지만 중학교까지는 농구와 게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변변치 않은 시골에 있는 전문대 2년제를 입학. 담당 교수님이 준아 정기 자격증 따면 취업 잘 된단다. 좋은 곳 들어갈 수 있어. 공부하면 괜찮은 곳에 들어갈 거야. 임시직 맡은 이 교수님은 나중에 기술사라는 길도 있으니 너희는 젊으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말에 전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가 그날 보따리 챙겨들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다시는 보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천안 고시대를 자리 잡고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려고 전기학원에 10개월을 고시 공부하듯이 학원고시원 반복, 난생 처음 하는 공부였으며 이때 사칭 여사밖에 모르는 저에게 무리였나 봅니다. 여기서 대학 동기들 5명이 고시원에 들어갔으며 한 명 한 명 여긴 지옥이라고 한 명 두 명 나가기 시작하더니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난 집보다 여기가 아늑하고 좋았다. 뭐라 욕하는 사람도 없고 편했으며 공부가 너무 잘 되었고 너무 좋았다. 10개월을 버텼고 우울증이 왔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고교 친구들이 군대를 간다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반말을 받겠네요. 그냥 제가 존칭을 할게요. 이때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다 치킨집에서 나홀로 양념치킨을 먹다가 고시원에서 일하시는 여직원분이 생각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양념치킨을 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여직원분이 이거를 왜? 저한테라는 말에 그냥 먹다 남은 건데 생각나서 드렸어야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 3번 만에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실기를 보고 떨어지면 군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휴가가 많은 2010년 3월에 공군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등골 빼먹은 게 너무 죄송했지만 군대 가기 전 고향집을 방문한 이때 아버지는 너 공부한다고 500더 더 들었다. 그거 하나 못 다녀면서 질차렸습니다. 분노가 렸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칭찬 아닌 욕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처맞고 와야 정신 차리지? 부모에게 효도라는 소리다. 어휴 저 벌레 같은 놈아. 넌 해병대나 특전사로 갔다 와라 라는 말에 반감이 들어 정말 영 끌어버리고 싶었고 분노는 내 머리 끝까지 채올랐습니다. 집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이 나라 한국 국적 버리고 외국 시민권 얻어서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바로 마음을 다잡고 군대를 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 국가유공자를 인정받으셨다고 좋으시다고 계기를 놔두셨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이코패스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받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과 아버지의 성격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군대 17 전투 비행단에 통신병으로 자대 배치 받았으며 집보다는 덜 지옥이었습니다. 군대 옷과 또라이들의 집합소였지만 그래도 우리 집보다 낫겠지 하며 불안장애는 심했지만 훈련소 때 체중 미달인 전우도 군대 안 와도 되는데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40kg 장비를 이끌며 행군을 하는데 도와주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들과 정이 많구나.
내가 좋은 애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여하사님께서 봄꽃 안에서 저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결혼을 한 직후였고 결혼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투로 말하셨고 선인 삼병도 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행동, 여자에게 그대로 따라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대문이 말까봐 일체 접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니까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신장박동이 빨라지고 뭐부터 해야 할까? 뭐부터 해야 하지 막막해지고 그래 버티자 사나이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선인과 후인과의 대인관계는 애교 피면서 웃으면서 원만하지만 뇌가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통신명의를 수행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서 매일 욕을 먹고 그렇게 피해를 주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최선인 고참에게 찍혀서 버티면 돼. 내가 일 더 잘하자.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선임분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면 그 책임은 선임이 처리해야 할 상황에 더 욕을 먹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병장이 마크는 부끄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전역 후 아버지의 성격은 고지식해서 넌 최고가 아니면 안 돼. 공무원 봐라. 철밥통이다. 매일 밤새 TV를 켜고 KBS 9시 뉴스를 보며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네. 자식이 어떤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꼰대 같은 사람들, KBS 1TV만 고정해서 보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네, 계속 있겠습니다. 꼰대 끝판왕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두 명이가 있거든요. KBS 1TV 24시간 보는 사람하고 YTN 24시간 보는 사람. 그거 한번 꼰대 끝판왕이 됩니다. 저기 나온 사람 봐라.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이 갑이다. 대통령 봐라. 국회의원 봐라. 판검사 봐라. 만내 삼촌 봐라. 순천향대 법대 나와서 돈 들여서 교육시켰더니 판검사 변호사 못하고 마트 차려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을 계속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개로 일자리 나왔다 하시길래 전역하자마자 2학년 수업 들은 지 일주일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리부로부터 전화 오면서 서울로 놀러오라고 해서 동기와 셋이서 1년 한 번 만남 이후로 내가 하는 일을 핑계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임과 대구로 오라 했는데 내가 일을 핑계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동기도 몇 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미안하다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조기 취업을 하여 취업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청에서 근로자 가로등 유지보수 일하면서 2년 5개월을 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돼도 노하우는 하나였음. 절대 미치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작업을 끝내야 한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빠르게 그리고 작업을 신속하게 PVC 테이프 테이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나 늦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아래를 보는 순간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전봇대 상공 8m 끝자락에서 발판못도 없는 데는 발판못을 끼고서 올라가는 현실을 마주했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때의 저는 공부의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그 바로 위에 삼상주 변압기 29.9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29.9 그냥 KV라고 얘기해요. KV가 있었다. 팀장은 말했습니다. 송교탑 점검은 상공 100m 하면서 이거는 개껌딱지라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비교하고 킬로볼트요.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밑을 보지 말자라는 식으로 고소공포증도 있고 해도 버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저희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 팀장님에게 쌍욕을 먹었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그렇게 다리 벌벌벌 떨 거면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갖고 밥벌이 먹고 살겠냐고 너 왜 밥 먹자는 소리를 2주 넘게 안 하냐며 개털렸습니다. 3개월 만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도 공무원이 최고다. 너 시청 소속이다. 그냥 닥치고 일하라는 식으로 답정 너 일이 뿌렸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10년 단위 기사님과 저의 월급이 똑같았습니다. 비전과 희망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건 저에게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으로 추노를 결심했습니다. 과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평생 다녀라. 내가 국장님에게 말씀 잘해드렸다. 내가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이의 경일기였습니다. 공무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무기고 나발이고 전봇대를 타고 싶지 않았으며 내가 나중에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서 이런 위험 직군에는 모조리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으로 바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망상가였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자격증 더 따서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해도 똑같은 일만 되풀이될 뿐이었으며
계단으로 바위치기라는 기분이 들었고 그만한 자리가 어디 있냐. 공무원 되는 거다. 철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나라고 하고 계속 버티면서 다녔고 그리고 사건은 이때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에게 나무 사야 하니 돈 좀 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돈 800여만 원과 동생은 2천만 원을 주었고 이 돈은 아버지는 동네 아저씨들과 도박을 했다는 걸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막내 홍호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마비되는 느낌, 기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까짓 나무 팔면 1억이라면서 갚을 거면서 1억이라면서 갚을 거라면서 말하고 친척들에게 알려지고 왕따를 당한 아버지 다 피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상황. 그때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난 그걸 보며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싫고 역겨워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전 이때 3개월 갓 들어온 시청 가로등 담당 여직원분이 왜 나가냐며 저희 손을 꼭 잡더니 톡까지 보내셨습니다. 종합운동장 가서 시청 운동회 축제할 때 같이 사진도 둘이 찍자고 해서 이게 뭘까? 나도 좋아했지만 퇴직금 주면서 톡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누나와 연애를 하면 폭언, 폭행, 대물림 3종 세트가 너무 싫어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나의 삶을 시작하자 마음을 먹고 이때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원룸을 잡고 친구의 권유로 BI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말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가 BI로 봤네. BJ 해보는 것이 어떻다는 말에 롤 BJ 시작하였습니다. 롤을 이때부터 하게 되었고 다이아를 바로 찍으면서 내가 재능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 2년간 챌린지 찍어서 프로게이머가 되면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거야 라고 프로게이머가 되면 축구선수처럼 억대 용모 받아서 어머니에게 집 사드리고 효도하고 기부도 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내면의식에 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이때 잠 6, 7시간씩 자고 안 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2년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도 몇 번 와서 고기 먹고 갔습니다. 27살 때쯤에 포기를 했습니다. 다이아 위로는 안 지키더군요. 경제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돈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있는 거, 태어나면 부모님의 역할은 끓이다. 지금 보니 힘없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아버지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사셔서 그런 거다. 그리 마음먹으면서 그냥 돈만 벌어주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땅세라고 했죠. 땅값이 오르며 재산 10억이 모였습니다. 공업사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리고 군대 갈 쯤에 가족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농사와 적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들아 봐라. 우린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내심 솔깃했습니다. 농사를 도와드려도 주변 일하시는 할머니분, 아저씨분들에게 얼음물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는 아버지. 정말 이건 그래서 제가 얼음물 사다 드리자 그건 돈이 얼마냐면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어머니에게. 할머니들은 아들이 도와주는데 수군거리십니다. 나라에서 땅을 팔고 농업 토지세에 의거하여 나무 한 그루 이상 샀다면 토지세를 이유로 정부에서 세금 포탈을 맞았고 아버지는 뭔 소리냐면서 국가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북한 김일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운 아버지는 세금은 3천만 원 그냥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방법원 대법원으로 가면서 1차 소송 패소, 2차 소송 판검사 변호사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 나는 이해가 되진 않았다. 청와대 미전실에 편지 써서 보내고 별 방법을 다 썼다. 이게 진짜 이중의 잣대인 걸까? 열받았는지 새 고집도 이런 황소 고집이 없었습니다. 절대 못 준다면서 세금은 따블로 불어나더니 거의 1억을 썼습니다. 세금 내라고 국가를 1억 어떻게 이기냐고 말씀드려봤자 자신의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재산 10억이고 보고 아버지도 자기가 번 거니까 자기 맘대로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기 독립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동생도 세금 내라고 말할 때도 말을 안 듣자 알 바 아니라면서 자기 할 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신경 안 쓰니 불안 증세가 점차 사라졌고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폭행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말을 들어서였는지 폭행을 안 하고 욕만 하는 아버지.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 낫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세금 납세일이 지나고 한국 정부로부터 신불자가 되고 나는 범죄자의 아이들이 되었으며 5년만 버티면 신불자 풀릴 거야 라는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고 무서운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약하고 어느새 할아버지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내 거 할 것만 하고 난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심정으로 저는 곧바로 실기를 6개월 안으로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루 7시간씩 자고
아버지가 욕하든지 말든지 멘탈이 점점 강철 멘탈이 되어가고 20대 초반에 실수가 죄송합니다. 20대 초반에 실수 되풀이하지 말자 신경도 안 쓰고 6개월간 이 두 개를 땄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시험 전날 찜질방에서 거물밖에 외부 온천탕에서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은 냉정하지만 하늘에 대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잠 두세 시간을 자고 시험장에서 나온 나는 기사분 아저씨와 친구와 기사랑 산업기사랑 문제가 똑같아.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서로 다독이며 힘내라면서 대학교 시험장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취득하면 대형마트 시설관리 쪽으로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여기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저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울했던 날들을 이 자격증 2개로 그래도 인정받고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맛에 공부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에게만 말하고 아버지에게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고 인정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두서없이 사람인 들어가서 가까운 곳으로 취직하자였습니다. 연락 온 것은 타지역 소기업 소방시설업체 사장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타지역 원룸으로 향했고 방세도 35만원 제가 부담하고 아침 저녁 따로 제 돈으로 먹고 중식은 월급 포함이었습니다. 점심값도 월급으로 계산하였고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일진전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진전기 홍성공장 변전소 수변전 변압기 및 초고전압 케이블이 제작되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느니 출고 담당으로 올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나이 27살이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생각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지금 소방회사보다 복지가 좋고 좋은 대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식당도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곳 아니니까 거기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월 180의 소방시설업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 중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식비, 월세, 통신비 빼고 떼면 90만원 남집. 그리고 더욱더 억울한 건 텃세도 심한 건 버틸 수 있는데 부도덕한 팀장의 만행들. 첫날 출근하자마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방공사 첫날부터 쌍욕과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감지기 설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일 시키고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면서 저는 숙련이 돼서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욕먹어도 소방점검, 유지보수, 소방공사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잘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소방법전 보고 달달 봤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실전으로 응용을 못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모르겠지만 일단 봤습니다. 퇴근하고 스트레스는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게임 중독에 걸려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5시간 자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일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으며 저녁이 되면 맥주 없이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넌 그거밖에 못하냐. 밤만 되면 팀장님의 한청이 들리고 하염없이 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30살 가을이 넘어갈 무렵에 일을 관두게 되었고 그리고 만화를 좋아해서 웹툰 학원에 10개월간 다니며 이것도 도피성이었습니다. 저의 인생 자체를 웹툰으로 연재하고 싶었고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청춘이니까 언제 해보겠어. 난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림으로 노력해도 가능성이 아예 안 보여서 패스. 허송세월 게임만 하다가 지금 돈 남은 건 500만원 남짓. 최근에 부호 형님 영상을 보고 롤 계정 모두 즉시 탈퇴하였고 탑게임 모조리 삭제하고 정신 차리고 취미생활 늘리려고 노력하면서 운동 달 예정이고 헌혈 달 예정이며 기회 되면 봉사활동 가서 백수로 지낸 제 집에서 썩은 죄를 씻고 싶습니다. 고민은 제가 목표는 충남에 살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에서 전기공사 일증 숙련 좀 하고 수당 받으면서 취업하는 쪽이 좋을지 대구 쪽에도 전기공사 훈련해 주더라고요. 흥미가 생깁니다. 전기공사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는 게 나을지 영어는 지금 초등 수준이지만 준비해도 지금 2년은 걸릴 것 같아서 기사 하나 더 준비해서 나이도 많고 이내는 것도 없어서 중견기업이 될지 궁금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같은 되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경력 3년만 더 쌓고 전기적 기술사 취득 후 돈 벌어서 보란듯이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영어를 준비하고 외국인과 대화할 정도로 되고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게 되면 유학할 돈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미국의 명문대 공대를 진학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문화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연애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본 것으로 인해 나중에 연애하거나 저희 아내 자식에게 대물림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자는 마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외하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력서를 놓고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붕어 형님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힘들다. 예, 정확히 읽는데 딱 30분 걸렸습니다. 예, 좀 빨리 읽었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지금. 예, 목이 쉬었습니다. 진짜. 중간에 읽다가 제가 좀 막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데요. 베트남 아가씨인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베트남 아가씨보다 더 심해. 솔직히 님은 아버지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님 아버지, 님 본 앞에 아버지 아니면 좀 심한 말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제3자 입장에서 감히 얘기 됩니까? 제3자 입장에서? 왜 이런 분을 아버지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인간 쓰레기입니다. 님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상황자 봤을 때, 아까 첫 문단 나올 때부터 이 사람 쓰레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라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 지나쳐도 이거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자식, 살면서 자식들한테 호강을 못 시켜줄 망정. 태어날 때부터 폭력은 기본이고, 어머니한테 몹쓸 짓 하고,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예요. 어머니한테 했던 범죄야. 옛날에 이렇게 망정이지만 지금 했으면 아버지 지금 중범죄자네, 중범죄자. 이게 옛날에 이렇게 묻어졌지. 지금 만약에 이게 현재 사회에서 했으면 아버지는 그냥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여러분, 우리가 중범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호칭을 씁니까? 가족이라는 호칭을 써요? 아니, 가족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무시란 무시는 다 하고 천대란 천대는 다 하고 이용이란 이용은 다 하고 그걸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무슨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해야 아버지죠. 호적상에 등록만 돼 있으면 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냥 뜨기만 하면 다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뭔데요? 가장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 식구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리고 자녀들을 엇나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와이프 도와주면서 힘들어도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산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 게 요만큼도 없어. 손톱이 때만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사연자분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차라리 아버지라 부르지 마세요. 전 님한테 중요한 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갑이 얘기하자면, 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냥 존재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든 말든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제가 싸가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와, 붕어 형 진짜 너무한다. 어? 아니, 남일이라고 정말 막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분들을 저희 때 보면 좀 폭력적이기도 했고, 체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가부장도 정도가 있지. 이건 좀 심하잖아. 맞잖아요.
님이 있잖아요. 제가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사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100명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은커녕 자식들 피만 쪽쪽 빨아먹고 자식들 악기만 방해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냐고요? 칠복씨님 사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셨죠?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이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거작 끼시고 들어가지고 중간 내용을 파악 못하고 들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짚어드릴까요, 칠복씨님? 처음부터 안 들으셨죠? 이 사연이 30분짜리입니다. 30분짜리. 30분짜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이름 짓는 이분이 이 사연자분하고 이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르시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들으세요, 지복씨님은. 그거 처음부터 다시 듣고 와가지고 다시 그 얘기해 보세요. 다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해 아버지죠. 가족들한테 몹쓸지라고 인생 그르치게 만드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라 불러야 돼? 적어도 적어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멍정. 자식들이나 가족들 앞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 이거 앞길 다 막았잖아, 이거는. 앞길 다 막았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버지야? 사연자분, 사연자분 듣고 계시죠, 쭈님? 듣고 계시죠? 저희가 님한테 좀 냉정한 얘기를 할게요. 님이 살려면 아버지의 존재를 없애버리셔야 돼. 님이, 님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단 아버지의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 오히려 아버지란 존재를 저렇게 담고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난 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버지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후반부에 이 사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랑 어머니하고도 그냥 보지 마세요. 어머니하고도 연은 끊으세요 그냥. 아니 이거 님 살아야 돼. 잠깐만 손님 정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님 인생 살려면 그분들을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지금 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제 상처만 줬으면 좋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님한테 가족들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약해가지고 뭐 그 자기 그 자업자득 아닌가 자업자득 자기가 덜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못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벌렸어요 주님? 저렇게 살도록 님이 올렸어? 자기가 자기 앞가림 못해가지고 자기가 벌려놓고 스스로 못하는 거잖아. 어? 똥꼬지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저거 벌 받은 거 아닙니까? 뭘 불쌍히 합니까? 인간본데. 여러분 저게 무슨 어? 저게 뭐가 불쌍한 거 인간고 사피 기정 아닙니까? 뭐가 불쌍해? 불쌍한 거 님이에요 님. 잘 들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불쌍하지 않아. 님이 제일 불쌍해 여기서. 님이 불쌍한 누구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니고 본인이에요 본인. 쪼님 당신 본인이라고요. 여기서 메인은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볼 시간보다 내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만 돼. 여태까지 계속 방해만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부모님의 존재 때문에 님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 아버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노도 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등록돼 있다고 다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의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 부모님이면 부모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도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 유교적인 문화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 어? 가족들이 몹쓸지 저질러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이런 시대 착오적인 얘기 나오고 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맞잖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한 집에 가족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딱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 점점 가면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보다 형성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어? 왜 문화는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연자분, 님한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애셔야 돼요. 기억이 지우셔야 돼. 사실 솔직히 나는 왕래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래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왕래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님 이용하려고 할 거야. 님한테 신세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님도 지금 본인 거가 석자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지승재님. 좋은 말입니다.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내가 주면 돼. 자, 님도 삶의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치관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너무 타인에 대한 어떤 존경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님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 본인도 인정하시죠, 사연자분, 주님. 이해는 합니다. 왜 낮을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삶에서 누군가한테 존경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내가 이 존경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의 한자를 보면 뭐냐 하면 스스로 자의 높일 존이에요. 스스로 자의 높일 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의 느낄 존, 스스로 자의 높일 존, 느낄 감.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감정이에요. 스스로를 올리는 감정이야.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줘야 돼? 자,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자, 자존감을 올리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타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책 같은 거 보세요. 뭐 자존감 관련 책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자존감은 타인이 절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만들어줄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존경과 욕구를 굉장히 많이 바란단 말이에요. 극도로 많이 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말뜻을 이해하면 그게 얼마나 좀 부질없는 것일지를 알게 되거든요. 님은 이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 굉장히 불안 환경에서 오랫동안 이 가족들한테 시달리고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땐 치료도 받았어야 돼, 쭈님이. 정신과 치료도 안 받으시고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했어야 돼, 본인이.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아.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올리는 거지 타인이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 자존심과 자존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존심이 뭐냐 하면 타인이 나를 높이는 거, 타인이 나를 가치 있게 보는 마음. 왜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 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는 뭐냐면 타인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밑으로 본다. 나를 깔고 본다 하면 자존심 문제. 왜냐하면 자존심 자체가 뭐냐면 타인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면 떨어지니까 낮게 보는 거잖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냐 하면 내가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올려주는 겁니다. 아,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도 연을 끊으셔야 돼요. 자립하면 그러니까 멀리 자립하셔야 돼. 멀리 자립하고 부모님에게 거주지를 알리지 마세요. 그분들 알아서 사시기 놔둬요. 사실 가족들하고 자취 지내면 이거 따라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셔야 돼. 님이 무슨 뭐 혼자 산다고 뭐 밥을 못 해먹는 것도 아니고 뭐 빨래나 기본적인 어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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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도 못 오게 하셔야 돼요. 이 어머니도 솔직히 님한테 도움 안 돼요. 그냥 두 분이서 같이 사시기 놔두라는 거야. 완전히 나오셔야 돼.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쭈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좀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요. 책. 이 자존감과 심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요.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격증과 이 학문적인 가니까 자격증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작 이 멘탈 이 심리학 책은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공부에 관련된 저 자격증 딴다는 그 책만 읽고 그 외의 책은 안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한 패거리야. 어머니도 아버지랑 한 패거리입니다. 한 패입니다, 한 패. 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이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런 말 있잖아. 부부는 다른다고. 30년 넘게 한이 부잡고 잤으면 똑같은 사람이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버지 편들 거 아니에요, 부모. 아버지한테 저런 수모를 겪고도 아버지 편드는 게 지금 어머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도 연락하거나 뵙고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쭈님한테 어떻게 보면 쭈님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뭐냐면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멀리 갔어야 돼. 아주 멀리. 충남에 사셨으면 아예 전라도나 경상도로 아예 내려왔어야 돼. 그냥 연락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살려고 했으면 그랬어야 돼. 근데 너무 부모님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심리학 책을 좀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자기계발서만 있는데 저도 심리학 책을 많이 읽어요, 썰방할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을 보면서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 각자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각자 사는데 얼핏 따지면 각자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도로 타인 의식을 해.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뭐 우리 유튜브나 컨텐츠 보면 굉장히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순수하게 혼자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정말 혼자 산다고 하면 혼자 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대방한테 보여준다거나 뭐 반응 볼 필요가 없잖아. 맞죠? 우리 웃긴 게 보면 유튜브 내는 거 보면 혼자 사는데 내가 얼마나 혼자 잘 살고 있는지 막 남들한테 막 확인시켜주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나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뭐 지저분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누구한테 내가 방을 뭐 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사는 거잖아. 내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내 공간이 남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요. 내가 돈 들고 내가 사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모님하고 직장을 구하실 때 부모님하고 아예 연을 끊어요. 제사 때도 가지 마세요. 동생하고 연락을 하세요. 예. 동생하고 연락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한패거리야. 저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취미생활 늘리려고 노력하면서 운동도 할 예정이고 헌혈도 할 예정이며 기회되면 봉사활동도 가서 백수로 지내는데 집에서 썩은 죄 지고 싶습니다. 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 뭔가 목표 잡을 때 무리하지 마세요. 님 보면 목표치가 너무 높아요. 어차피 못합니다. 장남학원들의 목표치 높게 잡으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백수로 지냈는데 집에 썩은 죄.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다 죄를 씻어야 되네.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 준비생들도 죄를 씻어야겠네. 지금 공무원 책 보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집에서 골방에 책 보고 이제 집에 썩은 죄 씻어야 되네. 맞죠?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백수로 지내고 취업 준비하는 게 죄라고 하면 지금 책 덮고 당장 봉사활동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 또 봉사활동 해야 되는 사람 줄 서 있겠네요. 시천에 깔리는 게 그런 사람인데 지금.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뭐 헌혈하시는 건 잠깐이니까 말이지 않겠습니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시전 가능한 것만. 여기 보면 솔직히 목표치가 좀 아까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터무니가 없어요. 자, 성남에 살고 있으면 직업 훈련학회 전기공사에 수련자 수당 받으면 취업하는 쪽이 좋을지. 일단 저는 전기 자격증이 있잖아요. 전기 자격증 있으면 다 내보세요. 다 내봐. 그냥 내가 좀 자기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 내보세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시설 관리 쪽으로 내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 시설 관리. 그러니까 전기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 관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공장의 뭐 전기 파트, 전기 보전 파트, 설비 파트죠. 아니면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설 관리. 요렇게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어차피 지금 자격증이 시설 관리하고도 궁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몇 개 더 따시고 하면 시설 관리는 들어가는 데는 스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잡으시고 어 보자. 살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살면 돼.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 성공하고 싶다. 엔지니어 되지 마세요. 이미 엔지니어 갈 거 늦었어. 이미 엔지니어 갈 거 같으면 4년째 공대를 나왔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를 하려면, 공학도가 되려면 4년제 공대를 가야 돼. 근데 지금 4년제 공대를 갈 수 없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지금 늦은 나이에 공학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테고, 그리고 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뭐 공대는 여러분 입결이 높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엔지니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희님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예, 볼게요. 자, 그리고 돈 벌어서 보라듯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두 번 다시 보여주지 마. 왜 이분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아까 좀 얘기하면서 아까 좀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뜨리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버는 족족에 내가 가지고 있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돈 있다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겁니다, 내 거. 어? 아니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폭력과 내가 가진 돈 다 쓰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아나무인으로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도 준비하지 마. 자, 보면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져요. 지금 와서 영어를 준비한다? 영어 쉽지 않습니다. 영어 쉽지 않아요. 유학을 어떻게 간다는 거야? 유학은 돈이 있어야 되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한다는 거야? 미국 지금 메로나 때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 메로나 때문에. 메로나 때 개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미국을 다 안 가는 분위기인데, 미국 굉장히, 지금 가장 위험한 데 아닙니까? 초토화 됐잖아, 초토화.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스케일이. 확진자가 1000배 넘게 나와, 1000배 넘게, 1000배. 10배, 10배, 100배 달이 1000배가 나와, 1000배. 확진자면 한 3천만 명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거기는 뭐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뭐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 공대, 뭐 아이비 리그를 가겠다는 건데, 아니, 여러분, 미국의 뭐 명문대 공대를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오히 우리나라보다 더 가기 힘들잖아요. 아이비 리그 갈 정도면 웬만한 우리나라의 스카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보통 명문대 공대를 갈 정도면 뭐 고등학교 때 저기 과학고 정도. 과학고에서도 이제 꼭대기에 놀던 애들이 가는 거잖아. 맞죠? 오히려 우리나라에 스카이 가는 거보다 더 어렵지. 뭐, 뭐 코넬 대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 뭐 예일 대학교, 뭐 MIT 이런 데 가고 싶다는 거지. 스태퍼드나. 뭐 이런 데 아무나 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에 드는 대학교인데. 그리고 이런 데 가면 돈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우리나라 돈보다 더 비싸요. 미국의 대학이. 더 비싸다니까? 우리나라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의 두 배라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애치님 뭐세요?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전기랑 가진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보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못해. 그리고 내가 뭔가 이런 까먹은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 만회를 해야 돼. 더한 것들을 만회해야 되는데 만회 못해요. 만회 못해. 장담할게요. 만회 못합니다. 저 못해요. 내가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건데 때려 죽여도 저 못 갑니다. 미국 명문대 공대 못 가요. 영어도 마스터 못 할 거야. 사람은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주님. 지금 나이가 30살 됐잖아. 그러면
더 이상의 기적과 더 이상의 어떤 눈부시 성과는 안 일어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30살 정도 언저리가 되면 내 밥그릇을 알아야 돼. 내 능력치와 내 한계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거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능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생각에.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30살 돼버리면, 남자 나이 30살 돼버리면 가능성이라는 게 막혀버려요. 왜냐? 기업에서 나의 커트라인에 제한을 두잖아요. 학벌의 커트라인에 제한을 두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공장의 전기 일이나 시설 관리 요쪽이에요, 요쪽. 멀리 보지 마세요. 가까이 봐. 일단 네가 수익적인 부분 놓고 봐요. 일단 내가 날 받아주고 일할 수 있는 곳. 요렇게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잘 갈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요쪽. 그래서 현실적으로 봅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추후에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연애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이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연애 결혼은 당분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됩니다, 됩니다. 하면 되잖아. 네, 괜찮습니다.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님이 아버지 대부님 할까 두려우면 하지 마세요. 연애는 모르겠는데 결혼하지 마세요. 그게 두렵다는 건 나도 은연중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 가정폭력이 무서운 게 가정폭력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학습화 된다는 거야, 학습화. 나도 모르게 학습화 된다는 거지. 왜 가정폭력 당한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 아버지처럼 폭력 안 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학습화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가정폭력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학습화 된다는 거야. 매일 보고 일상화 되다 보니까 이걸 나쁜 거라 못 느끼는 거야, 어느 순간. 쭈님도 그게 느껴져요, 지금 보면. 아버지를 위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저렇게 했으면 내가 그 쭈님한테 내가 아까 그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게 학습화 돼 있고 내재화 돼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면 어느 순간 만나다가 이 여자친구란 분이 내 뜻대로 안 따르고 날 실망시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내 봐왔던 모습이 그거거든. 전대현님 뭐세요? 내내 많이 봐왔던 모습이. 본인이 그걸 한다면 솔직히 나는 비추입니다. 님은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폭력이나 어떤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화되어 있습니다. 매일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잖아. 기억이 안 나야 돼. 니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싸운 사람들이 많아? 아버지하고 싸운 사람들. 저 민섭이 저분 또 싸웠잖아, 지금. 저분 또 깨판 치고. 전년이 깨판 치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 부장한 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거. 이번 사연도 그렇고, 진짜. 아, 나 참. 그만큼 우리나라 가정 문화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민서님이 이 와중에 놓을게요. 본인 또 깨판 치고 나왔다면서. 저분 사연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님이 됩니다. 전두환님 올려도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쭈님이 만약에 누군가 사귀고 싶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가정 폭력이나 트라우마나 아픔이
오랫동안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완전히 생각이 안 나고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엄청 많이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못해도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나는 비춥니다. 왜냐하면 님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런 잘못된 가중폭력과 폭언폭력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봐왔다는 거고 아직까지도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학습화가 될 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인내끈이 한번 풀리는 순간. 그래서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몸져 일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뚫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차근차근 올라가서 돈을 모으고, 그렇죠, 맞아요. 내 1인분, 내 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쭈님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 먹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일하면 다 욕 먹습니다. 욕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저도 욕 먹습니다. 저도 욕 존나게 먹고 했어요. 대한민국 일이라는 게 욕 안 먹고 일할 수가 없어요. 특히 현장 일하면 그냥 현장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밑에 일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뭔가 딴지고 싶어요. 작업자들 중에 인성 좋고 매너 좋고 젠틀맨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다 다혈질에다가 신경 예민하고 뭐 하나 안 맞으면 팍팍하고 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현장 문화가 좀 굉장히 뭔가 좀 저급하고 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들 이 욕먹는 환경에서 일해요. 예, 욕을 피할 수가 없어. 님만 욕먹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쭈님. 잘 들으세요. 다 욕먹어.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변수라는 게 많이 생겨요. 현장 일이라는 게 안 맞는 것도 생기고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것도 많고. 예, 맞죠, 요시무라님. 예,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은 뭐 공허하시는 분 말이고 대기업도 욕 먹습니다, 여러분. 욕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파이가 크잖아요, 여러분. 이 중국이 몇 억짜리 물건을 다루면 대기업 몇백 억짜리, 몇천억짜리 물건을 다룬단 말이야. 이게 불량 나면 리스크 크잖아요. 더 예민하단 말이야. 더 사이코도 더 많아요. 그래서 님은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욕 먹는 거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욕할 사람 욕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 계속 욕하세요. 난 내가 할 거 할 겁니다. 계속 욕하세요. 그렇게 하도 뭐 속이 풀리시면 하세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니까요. 이렇게 마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되면, 저 사람 왜 욕을 안 하지? 저 사람 왜 욕을 안 할까? 오히려 불안한데? 차라리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시시콜콜 막 궁시렁궁시렁 욕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욕을 안 하지? 뭐 안 좋은 일 있나? 오히려 막 걱정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혹시나 다른 데 가더라도 일하다 보면 뭐 트러블 생기고, 뭐 짜증 내고,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뭐든지 사람 인맥에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어? 시행착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쭈님 사연에 1시간 10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할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열악해도 이렇게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잘하신 게, 그래도 우리 쭈님이 다른 마음 안 먹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고, 엇나가지 않은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인정할게요. 음. 이런 힘든 환경에서 뭐, 남들한테 뭐 나쁜 짓 안 저지르고, 음,
나쁜지 안 저지르고 내가 성실하게 산 거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데, 근데 내가 보통 사람처럼 살려면, 그러니까 쭈님은 그런 생각하지 있어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해야 돼. 보통 사람. 보통의 그 나이 때 평범한 사람, 그냥 박봉의 월급 받으면서 아껴가면서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그 보통 사람들의 청년의 삶을 그냥 그렇게만 살겠다고 목표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처럼 나도 일하면서 내 월급 받아가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적금 붓고 적당히 취미생활 하면서 성실하게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노력만 하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맞죠? 노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이거죠. 이거를 10년, 20년 계속 꾸준하게 잘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힘들어서 나올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아, 강동환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부모님과 연을 끊으셔야 된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대로 살도록 놔두셔야 된다. 각자 인생 살아야 된다. 특히 아버지하고는 그냥 아예 안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자존감 올리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자존감 내가 올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심리학 관련된 책, 심리학 작가 누가 추천하셨는데 그런 책도 있고, 멀리 가셔야 돼.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맨 처음에야 뭐 서로 못 봐서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 자취 같은 거 동네 맨 처음 하게 되면 부모님의 막 그 집밥이 막 그립고 하잖아요. 근데 2년 3년 지나봐요.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 눈치 보인다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익숙해지고 하면. 그리고 목표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지 말고 실현 가능한 거. 본인이 지금 실현 가능한 거는 뭐 전기공사나 공장에 이제 전기 파트에서 일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시설 관리를 가는 거. 이런 거 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연애 결혼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마. 님은 안정화되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연애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인물이 좀 있나 봐요. 인물이 있나 봐. 여자분이 두 분이나 붙은 거 보사는 괜찮은가 봐요. 이분이 작업을 걸지도 않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저렇게 좋다고 이렇게 저렇게 좀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 예, 뭐 그건 그거고 이거 과거니까.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아까 제가 뭐 님 아버지분한테 제가 좀 싫은 소리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했던 건 사실이야.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모님의 굴레에서 본인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쭈님이 뭐 무조건 뭐돈 많이 벌어라 성공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의 그냥 보통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서 내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쭈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과 계속 비교도 하고 계속 의식하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멀쩡하고 껍데기가 멀쩡하고 속이 속빈 강냉처럼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쭈님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더 건강해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해지고 아무 탈 없으면 그때 가서 뭐 연애 결혼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나는
정신적인 건강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항상 가지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남들이 뭐 뭐라 하든 욕하든 그런 게 너무 나를 옥죄지 마시고, 자기 비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가다 보면 그동안의 어떤 지난 날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좌절의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어, 좀 희망찬 모습으로 좀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용기 있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렇게 소개해드림으로써 님의 어떤 그런 답답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